다르마칼리지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닥터스컵.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르마칼리지에서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를 강의하고 있는 서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같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문경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문화와 예술 명작 세미나는 동국대학교 필수 교양인 세미나 강의 중 하나죠. 문예세 어떤 수업인가요? 문화예술 명작 세미나죠. 명작을 읽는 이제 세미나 강의인데요. 그 중에서도 소설, 시, 희곡,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출신의 예술 장르인 영화까지 포함해서 학생들과 함께 읽고 얘기 나누는 강의입니다. 저희 오늘 닥터스컵 1화 주제 또한 이 여러 명작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양한 명작들 중에서 7권의 문학작품을 추려봤습니다. 문학작품 속 처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 월드컵 지금 시작합니다. 내 실패한 연애담이 책으로 나와 베스트셀러 되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 모르게 내 얘기가 노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상업적 성공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쪽은 아마 젊은 베르텔의 슬픔에서는 되게 절절한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인데 요즘 관점에서 보자면 스팸 메일이나 아니면 어떤 저런 그 악성 메일을 계속 받는 일이 되겠죠. 문경현 선생님 어떠세요? 그러게 우리 살면서 연애는 굉장히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걸 내가 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썼다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끔찍하기도 할 것 같고요. 서유원 교수님도 같은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생각인데 요즘 말로 일간 비례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받아가지고 보는 그런 것보다는 내 실패한 연애담이 책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삶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느끼는데 주인공인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권이 자기한테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니까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라운드는 연애담이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 되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비프와 해피 같은 아들 키우기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영지죠. 저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 이것은 안톤 체홉의 벚꽃동산인데요. 땅은 좀 가슴 아프죠. 저기 경매로 넘어가는 걸 보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일 것 같고요. 근데 단편으로 보면은 자식을 낳고 키우는 문제는 경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을 경매로 넘길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다른 경매를 통해서 조금 더 의미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식을 데려올 수도 없고, 세일즈맨의 죽음 쪽이 훨씬 더 개인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비프와 해피 같은 아들 키우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비극이죠. 세일즈맨의 죽음도 그렇고, 벚꽃동산도 그렇고, 벚꽃동산에서는 마지막 장면 속에서 이제 이 상태로 이 계급과 사람들이 몰락하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벚꽃동산 속에서의 어떤 몰락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비극적인 상황이 맞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대출금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농담처럼 우리 집에 방 한두 칸은 이미 내 거가 아니야, 은행 거야, 라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부채가 자산이 되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세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더 비극적이지만, 현대인들은 이미 대출금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하면서 뭔가를 시작하는 세상이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물론, 세일즈맨의 죽음에서는 끝까지 윌리가 이번 달 갚아야 하는 할부금, 모기지가 남아있고, 린다와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끊임없이 매일매일 절벽으로 밀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지만, 저 역시, 지금 이제 첫 번째 우리 벚꽃동산 얘기하셨는데, 죽을 때까지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설정이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되어지는 삶, 그럼에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하는, 혹은 결심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살고 있고 여전히 살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벚꽃동산의 저 장면이 혜원 선생님 말씀처럼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죽을 때까지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삶을 지속하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예복편네요. 둘 다 참 어려운 연애인 것 같아요. 개츠비랑 사귀기가 조금 더 골치 아프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는 좀 연애랑 멀어진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실은 안티고네는 사람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닌 거죠. 지금의 우리 학생들 혹은 제 감각에서라면 끊임없이 집착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달려드는 개츠비가 훨씬 더 당혹스럽거나 무섭지 않을까. 또 지금의 연애 감각으로 놓고 보자면 개츠비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두 분 의견 취합해가지고 개츠비랑 사귀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외로 두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이상형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저에게 이상형을 그 누구도 묻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어렵네요. 이상형. 목소리는 잔나비. 표정은 가끔 해방일지의 손석구.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주변에 있는 그분과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선생님 어떠세요? 눈가가 촉촉하게 젖으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는 질문인 것 같아요. 밥 먹다 쫓겨난다라고 하는 게 모욕적인 이유는 인간은 자기가 인간이라서 동물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종종 인간이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욕망, 욕구라고 하는 걸 해소하고 있을 때 자신이 동물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모욕적이지만 인간으로서도 모욕적이고 자기가 동물 취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 장면이 선택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는 뭐 웹소설이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죽을 때까지 귀신을 보는, 그러니까 귀신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고 그들의 삶이 인간들과 어울리면서 얻게 되는 활력보다는 귀신들과 어울리면서 얻게 되는 어떤 죽음의 느낌 때문에 되게 어둡죠. 근데 아무래도 그 인간이 자기와 같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훨씬 더 즐겁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는 것보다. 그래서 햄릿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귀신 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장례식에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설정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내 장례식은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장례식에 누가 오든 안 오든 그 실망감은 나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위대한 개츠비의 이제 한 장면을 우리 학생들이 뽑아온 것 같은데, 장례식이라고 하면 이제 오버랩 되는 우리 명작 세미나의 텍스트 중에 아까 얘기했던 세일즈맨의 죽음도 있어요. 그 작품을 조금 끌어와서 장례식을 좀 비교를 하자면, 윌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비극이고 한 존재가 파국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주지만,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더 쓸쓸한, 더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몸서리치기 힘든 건 뭐냐면 죽음 이후의 레퀴엠 장면이거든요. 그 장례식 장면에 살아남은 자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죠. 근데 그들의 목소리가 죽은 자를 이해하거나 그 사람을 기억하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장례식장에 1명이 오느냐, 혹은 5명이 오느냐, 100명이 오느냐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은 오이디푸스 왕이 스스로 처벌하고 눈을 찌른 이후에 이제 보지 못한 채로 이후의 삶을 살아가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뭐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혹은 심리적으로도 정말 어딘가 폐쇄된 공간 안에 나를 두고 살아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계를 현실에서 살고 있는 한 존재가 떠오르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왕이 훨씬 더 네, 저 상황이 훨씬 더 비극적으로 혹은 최악으로 느껴집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 보기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개츠비 옆집에 살아보고 싶은데 우리 학생들은 저 장면 왜 싫다고 했을까? 그것도 재밌네요. 그쵸? 두 번째 질문에서 군대 다녀왔더니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 라고 하는 설정이 있는데 아마 저는 개츠비에 있는 설정인 것 같은데요. 저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런 상황들을 많이 주변에서 목도도 하고 했는데
문경현 선생님은 좀 다르실 거 아니에요? 저런 상황을 만들어줬거나. 그러게요. 1번 남자 군대 갔다 오는 거 다 기다렸었는데 저런 상황을 아주 어렸을 때 제가 1번, 2번, 3번 뭐 몇 번의 남자 친구들이 있었다고 할 때 1번 남자 친구 군대 갔다 오는 거 저는 얌전히 기다려줬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디서 사시는지 모릅니다. 네. 선생님은 그래서 더 최악인 상황이? 저 두 상황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끔찍한 건, 저 군대 다녀왔더니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젊다라는 거잖아요. 나이가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젊은 나이 때는 아마 저 상황만큼, 그러니까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깨지는 상황만큼 힘든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그럼 군대 갔다 왔는데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상황은 제가 여자이지만 저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장면을 아마 개츠비 옆집에 살기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겠죠. 하나는 이제 상대적 빈곤을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뭐 파티의 소음 때문에 층간 소음이라고 하는 요즘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집 때문에 우리 집 집값이 안 올라.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군대 다녀왔던 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걸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만만치 않게 싫은 건데요. 저기선 두 가지 지속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과 내 배우자, 그러니까 평생 함께 할 사람인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앞에 질문들에서 약간 6대4 막 이렇게 고민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실은 이 질문은 그냥 바로 결혼 후에도 내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 두기가 더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윌리는 이제 어떻게든 이 직장에 붙어 있고 싶어서 아주 비굴한 제안까지 하죠. 주급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혹은 정말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제발 저를 자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제 정말 소득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젊은 사장 앞에서의 그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을 구경하는 관객이나 독자는 너무 쓸쓸하고 그 장면 싫죠. 근데 이제 이거를 현실의 우리 질문으로 갖고 오자면 저거는 우리한테 실은 선택이나 주도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해고 당하기 전에 내가 내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는. 근데 사람에 집착하는 또 다른 사람. 저거는 좀 해결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저는 더 최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혼 후에도 내 배우자를 포기하지 않는 친구 두기로 선택하겠습니다. 책을 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넷에 강의 들어오실 때 옆구리 끼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페이지를 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공유하겠습니다. 네, 강의실에서 만납시다.